지난 시간에 이어서 14페이지 제2절의 용어 정의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중개라 함은 이러죠. 그래서 우리 법 제2조 1호에 의하면은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의 개념을 제가 그림으로 구조랍시고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중개의 개념이 제일 기본적인 용어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개라 하면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있죠. 그래서 3조에 보면은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3조에 보면은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서 시행령 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위임시키는 거죠. 시행령에 보면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걸 규정을 해놨습니다. 결국 이 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토지일 수도 있고 건축물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정착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목일 수도 있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일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 중에 한 가지 물건에 대하여 이 소리입니다. 한 가지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라고 되어 있죠. 거래 당사자 간에랍니다. 거래 당사자. 그래서 이 거래라는 것은 쌍방적 행위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양측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거래 당사자 간에 요 물건 중에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임대차를 할 수도 있고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거래 당사자들은.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매매 거래를 하면은 매매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교환 거래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매도인과 매수인 되는 거죠. 임대차 거래를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에 가장 대표적으로 저당권 설정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거래를 하면 한쪽은 저당권 설정자가 될 거고 한쪽 거래 당사자는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이 다양한 거래 당사자 간의 이런 다양한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뭐다? 중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알선과 중개는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알선 중개행위라는 것은 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예요. 행위를 알선한다 하는 말은 도와준다라는 소리입니다. 보조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결국 도와주지 않으면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그걸 우리는 직거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직접 거래는 거죠. 그러나 거래 당사자 간에 항상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직접 거래를 제대로 하려면은 이 물건이나 타방 거래 당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서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또 부정확하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고 알선해 주시오, 중개해 주시오라고 중개 의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거래 당사자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쪽은 이전 중개 의뢰, 이쪽은 취득 중개 의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개 행위라는 것은 일반적인 제조 상품의 판매하고는 조금 또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판매하는 행위는 중개 행위를 통해서 보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행위가 바로 이 사이의 공급 내용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일반 우리 제조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 입장에서는 매수인만이 고객이 됩니다. 사는 사람만이 고객이 되죠. 파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한 거니까. 그런데 이 중개행위를 판매하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객이 매수하는 사람만 고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도하는 척도 고객이 된다라는 거죠. 그 점이 우리 일반 영업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이 중개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거래 당사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권리 이전자, 이전 의뢰인, 뭐 권리 취득자, 취득 의뢰인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 법이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해둘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메모한 겁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당사자는 중개 의뢰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이 거래 당사자는 자신을 중개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권리 이전자, 권리 취득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가리키는 부르는 명칭을 다양하게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게 중개행위입니다. 중개행위. 그래서 결국은 이 매매 행위가, 교환 행위가, 임대차 행위가,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병한 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행위를 우리는 알선행위다, 중개행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매매 행위부터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병한 행위는 우리 민법에서는 다 법률행위로 분류합니다. 매매의 법률행위, 교환의 법률행위, 임대차의 법률행위. 그래서 중개행위의 대상은 이 중개 대상물,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한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중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물건을 대상으로, 이런 물건을 대상으로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에 관한 이런 행위를 대상으로 중개를 한다는 거죠. 이게 느낌이 와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 이런 물건들이 존재하고 있어도 이런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행위가, 거래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알선할 것도 중개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 결국 중개의 대상은 이 행위지 물건이 아니다.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개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으면 부동산 중개업도 힘들어지는 거죠.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데 중개 행위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양갈로 2번에 보면 중개행위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미 한 가지는 지적해뒀죠. 이 중개행위는 도와주는 성격의 행위다라는 거죠. 보조적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독자적, 보조적, 준비적, 예비적 사실행위다 하는데 보조한다, 준비한다, 예비한다 하는 말은 쉽게 와닿죠. 근데 독자적으로 도와준다 하는 말은 뭔 소리냐면은 이 거래 당사자들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입장에서 그러면 의뢰인, 고객들이죠. 고객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에 근거해가지고 독자적 판단 하에서 보조해준다, 도와주는 행위가 중개행위라는 것이지 의뢰인이 요구하는 대로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은 불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불법 중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의뢰인이 불법을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불법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독자적인 판단 하에서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독자적 사실, 이 사실행위라 하는 것은 이 중개행위 그 자체는 민법상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 거래행위는 다 민법상 법률행위지만은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목에서 민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구별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설명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표시를 서로 하는 그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가 법률행위라는 것은 이 거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죠. 매도의 의사표시, 매수의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매매가 성립되는 거죠. 그런 걸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도와주는 이 중개행위, 알선행위 그 자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사표시라는 것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의혹하는 법률 사실을 갖다가 의사표시라고 하거든요. 민법에서는. 그러면 이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의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그 자체에 무슨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의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행위인 거예요. 그러나 이 거래 당사자가 매매의 법률행위를 한다.
임대차에 법률행위를 한다. 법률행위를 하는 건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를 할 때 거래 당사자가 매매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의욕을 가지고서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매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개행위를 하는 그 행위 자체로부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는 법률행위,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행위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구별에 관해서는 민법 시간에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기 때문에 이 토지나 건축물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법원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찌됐든 경매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일어나지만은 그 경우는 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따라서 그 경매 절차에는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법률 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게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각주 9번에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경매 절차는 거래 당사 사이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목적물을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라 즉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강제로 환가하는 절차에 이어서 즉 법률의 규정,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사이의 매매 등 권리의 득실비한 행위를 알선하는 우리 법 제2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는 중개행위를 통해서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원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고객을 대신해서 매수인청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리행위지 중개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5페이지 교재를 보면은 제일 윗부분에 두 번째 줄에 우리 대부분 판례는 내가 판례 하나를 소개해놨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과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인 거죠. 아마 이 거래 당사자인 고객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행위를 해주시오라고 의뢰를 하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해드리겠다라고 접수를 하게 되면 이 두 사람 사이에도 계약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계약을 우리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도 하고 의뢰를 생략해서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리스팅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률행위죠. 계약이니까. 이것도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법률행위죠. 그래서 이 중개계약관계 즉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법률관계는 중개의뢰계약관계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중개의뢰계약이라는 용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의 계약편을 보시면 14가지 전형계약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 14가지 전형계약에는 중개계약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개의뢰계약은 민법상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의 관계는 민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일반법,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법적 성격을 규명했죠. 아마 이 거래 당사자인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이 중개의뢰 계약의 내용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다라면 법을 적용해서 해결할 때 결국 중개의뢰와 관련된 분쟁이니까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는데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으면 결국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에는 중개계약 규정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민법의 14가지 전형계약하고 이 중개계약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이 중개계약은 민법상 14가지 전형계약 중에는 위임계약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법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요 분쟁에
준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 판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례에 의해서 훗날 보면은 이 개혁 공인중개사 갑은 중개행위를 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에 따라서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하는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중개업무를 처리해라 한 취지가 바로 이 중개계약 관계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고 본 이 판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조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민법의 위임계약 규정을 보면은 수임인의 의무에 보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나와요. 그래서 민법 641조지 싶은데 보면은 민법의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641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 민법의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수임인이 우리 중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동일한 위치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임인이고 이게 수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임인이 개업공인중개사나 민법 위임 규정에 따라서 중개 의뢰받은 행위를 할 때, 중개행위를 할 때 무슨 주의로서 처리해야 된다? 수임인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이 판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전 시간에 공부했던 일반법과 특별법의 법 적용의 원리가 응용이 된 사례인 거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보면은 공부를 할 때 이론적 원리들을 공부를 해가 알기는 아는데 그걸 구체적인 사례에 응용, 활용하지 못하는 지식으로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 종사하면서 자격증 취득할 때 공부했던 지식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써볼 지식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다 공부할 때 했던 법 적용의 원리들을 실무에서 다 활용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이 공부 따로, 업무 처리 따로, 실무 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의 15페이지에 그 중개행위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란의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되어 있는데 물건, 권리, 행위 세 가지 표현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중개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행위의 대상은 행위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 행위는 어느 물건에 대해서 일어나느냐, 이런 물건에 대해서 이 행위가 일어날 때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는 물건, 선박, 예를 들면 자동차, 항공기 이런 물건들의 매매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라고 한다 하지 않는다. 적어도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 맞죠. 건물 임대차 행위를 중개하면 그것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 맞습니다. 그러나 선박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그것도 중개라는 말을 쓸지는 몰라도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판례를 하나 보게 되는데 우리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 맞습니다. 상가 건축물을 임대차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가 맞아요. 그러나 그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수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면 그 권리금이라는 것은 토지 아니죠. 건축물 아니죠. 정착물도 아니죠. 임목재단도 아니다. 그러면 권리금 수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개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게 되면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 하면은 권리금 많이 받게 해준 대가로 보수를 약속받는 거 있죠. 그 경우에 그 보수는 중개 보수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권리금 알선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그렇지. 권리금 알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럼 중개보수가 아니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권리금 알선을 해준 대가로 보수를 얼마나 많이 받더라 하더라도 법적 제한이 없는 보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4번에 중개의 이론적 유형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저까지 공부했던 이 중개 행위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행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분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초창기 시험에서는 제법 자주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의 이론적 유형을 구별할 때 구별 기준을 다양하게 설정함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행위는 결국 거래 당사 사이에 개입을 해서 관여를 해서 도움 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느냐, 관여 정도에 따라서 지시중개, 참여중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보만 제공하는 쪽 정도로 관여를 하면 지시중개,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거래 계약이, 매매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면 참여중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규율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참여중개를 전제로 법 규정들을 다 만들어 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시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보면은 중개행위의 대상은 아까 요 법률행위라 그랬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 매매 법률행위, 교환 법률행위, 임대차 법률행위, 이게 중개행위의 대상인데 이런 것들은 다 민사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민사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중개하는 걸 민사중개.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상사 법률행위일 수 있다. 상사 법률행위라는 것은 이 거래 당사자 쌍방이 상인의 신분을 지녔을 때 이 법률행위를 상사 법률행위라 그런다. 그래서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 물건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행위도 매매행위일 수도 있죠. 임대차행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거래 당사자가 상인이다 말이에요. 상인들 간의 법률행위, 상사 법률행위라 그럽니다. 상사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는 상사중개. 그래서 상사 법률행위 이외에 민사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중개는 민사중개.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사중개가 아니라 민사중개에 해당한다는 거죠. 집을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법에서 말하는 상인이 아니죠. 도매상도 아니고 소매상도 아니죠. 상인이 아니잖아요. 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매매 거래를 하는 거니까 이건 상사 법률행위가 아니고 민사 법률행위. 그 민사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는 민사 중개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우리 상법에 보면은 상사 중개업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 법 적용의 순서가 공인중개사법을 제일 먼저 적용하고 흠결이 있으면 상법이 보충제로 적용된다 그랬는데 아무리 상법이 보충제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법의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가 아니라 민사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민사중개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도 민사중개지만 혼인중개도 민사중개, 직업소개도 민사중개가 되죠. 혼인을 행하는 남녀가 상인이 아니죠. 그래서 혼인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법률행위는 맞죠. 그럼 혼인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중개는 당연히 민사중개입니다. 이걸 부동산 중개는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부동산 중개도 민사중개예요. 혼인중개도 민사중개. 그래서 이 민사중개는 상법의 상사중개업에 의해서 규율되지는 않지만은 그럼 민사중개업도 규율하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법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되는 건 아니죠. 왜냐? 부동산 중개라는 민사중개만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되는 것이고 혼인중개라는 민사중개는 공인중개사법 말고 따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소개라는 민사중개는 직업안정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민사중개는 다양한 그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고 그 다양한 민사중개행위별로 따로따로 각각 개별 법을 만들어서 따로이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결혼중개업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결혼중개업을 행하는 사람도 민사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결혼중개업에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죠. 그러면 결혼중개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혼중개업에 관련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영업을 하되 흥결이 있으면 상법, 흥결이 있으면 민법 이런 순으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방가로 3번에 보면은 중개활동의 주체수에 따른 구분에서 단독중개, 공동중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지금 단독중개의 그림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다 의뢰받아서 알선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자기 혼자서 중개를 하면 되니까 단독 중개의 모습이 되는데, 이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방 당사자로부터는 의뢰받았는데 타방 당사자로부터는 의뢰를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이 타방 당사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을에게 중개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러면 이자와 이자 간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중개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갑과 을이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매수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력해서 공동으로 알선하는 거죠. 공동으로 중개를 하는 거죠. 그게 공동중개의 모습이 됩니다. 그럼 이게 단독 중개의 모습이 되려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야 되고, 공동 중개의 모습이 되려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방 당사자의 의뢰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적 표현으로 읽을 때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일방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서 알선하는 중개는 단독 중개 하면 곤란합니다. 공동 중개입니다. 그리고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알선하는 중개는 쌍방이니까 또 공동 중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단독 중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주 15번을 보시면은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 판결문을 쓴 판사님이 단독 중개, 공동 중개라는 이 전문 용어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 탓인지 이 판결문 쓰실 때 단독 중개, 공동 중개라는 용어 대신에 풀어서 쓴 거죠. 중개인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받은 경우 이걸 단독 중개죠. 그래서 중개 행위란 단독 중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거래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 이게 바로 공동 중개죠. 그래서 공동 중개도 포함하는 것이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 줄을 짤막하게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줄이면은 중개행위란 단독 중개뿐만 아니라 공동 중개도 포함하는 것이다. 즉 단독 중개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공동 중개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중개행위다. 이런 판결입니다. 17페이지에 가면은 중개행위의 법적 근거에 따른 구분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강하는 중개행위가 이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등록하고서 중개를 하면은 그거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합법적인 근거가. 그 중개를 우리는 공인중개라고 하고, 무등록자가 불법으로 행하는 중개를 사중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중개,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의 구별해서 주의를 할 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중개를 한다고 공인중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행하는 중개를 공인중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격 취득한 사람은 뒤에 가서 용어 공부를 해보시면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라, 이렇게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일 뿐이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의 중개를 사중개, 등록하고서 합법적으로 행하는 중개를 무슨 중개? 공인중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에 따른 구분인데, 이 토지나 건축물, 삼재 균등 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가 국내이면은 국내 중개, 외국에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은 국제 중개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당연히 국내 중개를 전제로 법을 만들어 놨겠지만은, 그렇다고 외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의 중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토지 매매를 중개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는 않겠지만은 당연히 그것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양갈로 5번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범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처음 법을 공부하는 초학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판례인데,
그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중갱이의 개념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래서 유연하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지금 이 법제 2조 1호에서 지금 중갱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이런 물건에 관한 거래행위를 알선한 것을 중개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2조 1호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갱이는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중갱이는. 중개가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이 되면 중개행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실무적인 거래 과정을 보면은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중도금 지급이다, 잔금 지급이다, 또 이전 등기 과정이다 이런 일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계약 체결 이후라. 그 이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도움을 주는 행위 현실적으로 있죠. 그 도움 주는 행위는 중개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매매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리면 중도금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잔금 지급했느냐 아니냐,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관여할 것이 기대되고 있죠. 고객들에 의해서. 그러면 그 중도금 지급이나 잔금 지급 등기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해서 도움을 주는 그 행위는 2조 1호 용어 정의에 비추보면은 중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관여하는 행위가 관여하는 행위가 잘못 관여해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라면 이 값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2조 1호 용어 정의에 쓰는 중개란 매매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해가지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행위는 끝나버린다고 하지만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우리 30조 규정. 그래서 거기 7번째 줄에 보면은 법제 30조 제1항에서 표현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말. 즉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기 전 과정에 일반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해서 도움 주는 그 행위조차도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이 거래 당사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시킬 수도 있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법의 재정 목적 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줄 끊는 걸 보면은 법 30조에서 표현하고 있는 중갱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다양한 행위들 중에 반드시 우리 제2조 1호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행위만 속한다고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재정 목적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면은. 그래서 중개행위의 개념을 딱 이리적으로 딱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중개행위의 개념적 범위를 좁게 해석할 때도 있고 가장 폭넓게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행위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좀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법의 재정 목적 취지에 부합된다라고 봐야 된다.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중개행위 개념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나머지 용어 공인중개사,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